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와 여름이 됐는데 그러네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가장 많이 얘기되지만 가장 답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오래간만에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동안 즐거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 바로 인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나치게 심각해요. 사실은 내가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낮은 수치를 본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근데 수치도 수치지만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낮아진다는 게 대단히 충격적이죠. 맞아요. 사실 그 세계에서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긋지긋하게 반복되는 숫자 0.65. 야, 어떻게 0.65가 나오냐.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요. 그렇죠. 지난해 4분기지만 아마도 올해 그러니까 1년치 출산율이 이제 내년쯤 나오겠죠. 그거는 0.6대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부부가 2명이잖아요. 네, 남자 여자. 인구가 유지되려면 2명은 낳아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아닌 시대예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2.1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뭐 아이가 태어나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이제 임신이 안 되거나 아니 임신을 못 시키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2.1이라고 얘기들 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그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구분을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요새 출생률이냐 출산율이냐 이 말을 갖고서는 이제 조금 논박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출생률은 엄밀히 말하면 birth rat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얼마냐라고 대충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인구 1000명당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느냐를 두고서는 우리가 이제 출생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 인구 증가율을 볼 때 많이 쓰이는 지표입니다. 근데 출산율은 fertility rate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임 연령의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평균적으로 낳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자녀 숫자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뭐 가임 여성이라고 보통 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한 15세, 16세부터 45세 요 정도까지 그렇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 다르냐면 출생률은 인구의 현재 출생 상황을 반영하는 약간 단기적인 지표고 출산율은 인구의 미래 전망을 위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인구 성장이나 재생산 능력 이거를 말해주는 거라서 둘이 보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 게 합계 출산율이라고 그쵸? 하면 미래가 굉장히 암울한 거지. 암울한 거네요. 암울한 거지. 근데 이게 제 주변을 보니까 진짜 좀 실증적이에요. 왜냐하면 4명이 모이는 저녁 모임에 나갔다. 이러면 4명인데 아기가 2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자 4명이 모이면 남편까지 생각해서 만약 반이 결혼했다면 6명의 성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6명의 성인이 2명의 아기를 갖지 않는 거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그치, 낮지. 네, 무서워요. 근데 OECD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같은 국가는 꽤 선진국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그런 출산율이 3명대더라고요. 이게 유대교 색채가 강해서인지 아니면 앞으로 국가가 성장할 전망이 밝아서인지 이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대단한 숫자 같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 3명대인 거는 물론 유대교 색채가 있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인구를 보면은 정통 울트라 오소독스가 있죠. 그 하레디라고 하는 그 여기 머리 이렇게 양옆에 꼴꼴 하고 다니고 까만색 옷 입고 막 이러는 그 하레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구나. 네, 이 하레디가 전 인구의 한 12, 13%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의 출산율이 6명에서 8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엄청 높네요. 엄청 높은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의 20% 정도가 이스라엘리 아랍이라고 해서 아랍계 이스라엘 주민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출산율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뭔가 좀 세속주의적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출산율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조금 즐겁기만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닌 게 이 하레디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울트라 오소독스라서 종교에 신임하는 그런 그러니까 종교에 몸바치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교육이라든지 뭐 경제 활동 이런 거 안 해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 그래서 대체로 공공 보조금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으면 사실 여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거야. 그 사람들 얘기 예전에 다큐에서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랄까, 그러니까는 어느 인구 세그먼트 중에 출산율이 높은가도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긴 해요. 근데 이렇게 종교적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 말고도 미국이나 프랑스도
그렇게 낮진 않던데. 21년 기준으로 보니까 미국이 1.66, 프랑스는 1.8? 우리나라보다 훨씬 사정이 좋던데요. 내가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많아서 많이 봤거든.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사실은 이민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모자란 부분은 이민으로 많이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프로젝션이 있거든요. 유엔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 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2100년도에 4억 정도 돼요. 좀 지금보다 많아지는 거죠? 거지. 아주 개미 눈물만큼 조금씩 올라. 프랑스 같은 경우 현재 6,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근데 2100년 정도에는 6,8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막 인구수 되게 많은 거 지금 뭐 80억 인구 막 이런 거는 이제 대체로 아시아 지역에서 견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표 주자가 이제 뭐 중국, 인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인구가 많고. 근데 이게 2060년을 지나면서 특히 2080년에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와요. 전 세계 인구가. 네. 그리고 2060년 즈음부터는 벌써 인도 인구도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 나이 85세? 이제 90세? 요거 즈음이네요. 그때 되면 내 알바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때 그러면 증가하는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 여기가 아직도 5명대 정도인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인구가 이제 막 증가하는 견인하는 지역이 될 거라는 거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좀 재밌게 읽었던 게 피터 자이한 붕괴하는 세계와 인구학. 제목에 인구학을 박아 넣었더라고요. 맞아요. 지난해 초에 나온 책인데 저자가 굉장히 수다스럽잖아요. 장난 아니지. 말 굉장히 막 지속적으로 막 이렇게 타다다닥 하면서. 근데 난 되게 재밌던데. 네, 책은 재밌었어요. 그 자이한이 말하는 게 동아시아 국가들이 인구 문제로 큰 위기에 처했다. 주장의 핵심이 사실 역사상 보면 경제 성장의 대부분이 인구의 증가에서 왔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경제 성장을 내수에선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결국 수출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또 인구가 줄어드니까 농사 지을 사람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식량 같은 것도 수입해야 되잖아요. 결국 외부 의존도가 점점 높아진다는 거. 근데 지금이 무슨 시대죠? 탈세계화. 그렇죠. 여성 시대 아니고 탈세계화의 시대. 근데 대외의 의존도가 높다는 게 그쵸.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그렇죠. 식량 안보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실제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게 중국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출산율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지만 중국은 한 1 정도 될 거예요. 맞아요. 이제 내려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실 2010년 전후에 갖고 중국이 미국 따라잡는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게 한 2035년에서 40년 정도 사이 될 거다. 그러니까 따라잡는다는 것이 경제력으로 봤을 때 총 생산, 그러니까 GDP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쯤 되고 뭐 조금 지나면은 패권 전이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인구가 이미 중국은 줄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2100년쯤 되면은 또 다시 UN 프로젝션에 따르면은 이제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요. 뭐 7억, 어떤 데서 막 5억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빨리 떨어지나?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한 자녀 갖기 운동은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뛰어넘는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인구가 줄어들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뭐 1인당으로 따지면 아직 미국이 훨씬 앞서 있는데 이게 이제 중국이 14억 인구로 이제 밀고 나오니까 다 합치면은 이제 넘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리고 저는 사실 그래도 중국이 한번 뛰어넘을 거라고는 봐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패권국이라는 게 그냥 잠깐 뭐 한 몇 년 뛰어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걸 갖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몇십 년 이상을. 근데 그게 과연 될 것인가. 우리나라도 경쟁이 심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중국 대도시 중심으로 보면 특히 너무 피곤한 사회예요. 경쟁도 심하고 인구도 많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폴 멀런드의 그 인구가 바꾼 역동의 세계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도 비슷한 얘기한 거예요. 국력이 결국엔 인구에서 나온다. 네. 그래서 인구의 증가나 하락이 그 나라의 국력을 굉장히 좌지우지했다. 그 역사에서 보여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뒷부분에서 아시아 지역 인구 문제 얘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뭐 결론은 그거야. 인구 정책했었던 중국이랑 한국이 쓸데없는 짓 했다. 이게 거의 시장 경제와 같은 거라서 인구는 결국 알아서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너무 조정을 했다. 그렇죠. 사실 인구 문제로 가장 선배격이 일본이잖아요. 그쵸. 초고령화 사회.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시골의 폐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게 큰 행정 이슈래요. 왜냐하면은 자식들이 상속을 안 해. 그리고 그냥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그럼 이것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 누가 허물 것인가? 뭐 누가 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다 일일이 정부가 개입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OECD 선진국들 중에서 2위가 넘는 나라 거의 없을걸? 맞아요. 네, 출산율이.
그러니까는 뭐 산업 발전에 의료 기술 발전에 하면서 일단 오래 살게 됐고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자녀가 노동력의 근원이었잖아. 그러니까 많이 나아갖고서는 이제 자기 밥숟가락은 갖고 태어난다고 맞아, 했지. 맞아. 절대 아닌데. 근데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서 돈이 들어간 존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영아 사망률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낳을 필요가 없어진 거잖아요. 뭐 옛날에는 사실 보면은 막 열 몇 명씩 낳았었는데 그 중에서 결국엔 성인이 돼서 살아남은 건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고 또 여성들이 노동시장 이제 진출을 하면서 피임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조금 네. 그러면서 사실상 물리적으로 가임 시기도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산업사회, 선진국 이런 데서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말할 때는 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제 무서운 게 한 3년 전에 저희 어머니 모시고 가고시마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래찜질로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이부스키라고 작은 마을이라고 해야 되나? 러시아 같다 야. 일본은 또 소도시가 예쁘다고 그치, 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돌아봐야지 그러고 역에서 좀 발걸음 돌리니까 우리나라가 시장통같이 생겼는데 딱 봤더니 다 셔터가 내려져 있어. 아, 진짜? 셔터에 다 녹이 슬어 있어. 내린 지 한참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골목 자체가 다 비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목 자체가 폐가가 된 거죠. 으스스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런 게 늘어난다고 하면 왜 우리나라도 경북군이 뭐 계속 이제 지방 소멸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게 좀 고민이죠. 예전에는 알고 보면 다 소유권이 있는 상가였을 텐데 이걸 또 정말 지방정부에서 다 조사하고 부수고 치워야 되나? 아, 그것도 행정력이 대단히 들어가는 일이죠. 맞아요. 아니 사실 저도 지난번 일본 갈 때 그걸 좀 느끼긴 했거든요. 특히 뭐 약간 오타루 같은 조그만 곳에 뭐 자그마한 박물관 뭐 이런 데 갔는데 이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인 맞아요. 거예요. 거의 7, 80대로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다 나이가 있어서 아 역시 일본이 초고령 사회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 지금 여기가 젊은 커플 부부 아이들이 많은 곳이에요. 신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이제 아이들 숫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동네 있으면 잘 못 느껴 그거를. 아 그래요? 치이는 게 애들이야 너무 진짜. 아 좋은 거네. 그래서 되게 활기차요. 네. 좋아.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애가 다니는 중학교는 증축도 했어. 그럴 정도예요?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요즘 교실이 비워진다 그러는. 거기는 시대인데. 막 너무 모자라갖고 지금 학교 더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럴 정도인데. 근데 제가 강남에 있는 아주 유명한 잘 나가는 그런 백화점을 딱 갔는데 아 우리나라가 정말 고령사회구나라는 걸 확 느꼈어요. 노부부들 많죠. 그 옛날에 봤던 사람들이 계속 있는 것 같은 느낌적 느낌? 그래서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여기 오니까 확 느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네. 근데 대책이 딱히 없잖아 또.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이 나서서 요즘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표적 학자가 서울대 조영태 교수님. 그쵸. 저 조영태 교수님 이야기 듣는 거 참 좋아하거든요. 진짜? 데이터도 다양하고 해법도 나름 제시를 하시죠. 맞아. 다만 실행이 어려울 뿐. 근데 근본적으로는 지방 활성화를 통해서 인구 감소를 이제 근원적으로 치료하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번에 어디에서 강의하는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요즘 젊은이들, 특히 여자들 경우에는 지방에서 일하는 걸 극도로 꺼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포항, 광양 정도 수준의 그 지방 도시에서도 일하기 힘들어한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포스코 같이 좋은 직장, 요즘 취직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지방 발령이 나면 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자들이 일할 만한 질 높은 자리를 지방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사실 어려워요.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엔 또 주말엔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 익선동, 성수동, 하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쁜 골목들을 지방에 지금 다 가꾸기도 힘드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뭐 억지로 만들었다 해도 그 안에서 적정한 현지 수요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자리도 웬만하고 여가 시간도 잘 보낼 수 있는 도시. 이게 이런 환경이 돼야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결혼 생태계가 조성이 돼. 결혼 생태계? 결혼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그러는데 이거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일자리랑 하플은 조금 다른 결이긴 한데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있는 직장을 가고 싶다. 좋은 일자리, 여가를 보낼 곳이 다 있어야 된다.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드는 강남을 생각해 보면
이제 젊은 엔지니어들이 설릉역 쪽에 많이 일을 하거든요. 그런 테크 기업들이 꽤 있어요. 설릉역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코엑스나 그 주변 가서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뭐 서점, 식사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가에 대해서 또 일자리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기대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랑 다른 거지. 그치, 우리 완전히 때는 다르지. 가서 그냥 돈 그냥 하시면 쭉 벌고 와, 뭐 약간 이거였는데. 울산에도 가고 뭐 그런 걸 했잖아요. 그렇죠. 조영태 교수님 책을 내가 거의 1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때는 사실은 확 와닿진 않았거든요. 아,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전이지. 그죠? 네. 그래서 한국 출산율을 찾아봤는데 물론 계속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근데 2012년 뭐 이때쯤에 1.3명이었어요. 1은 넘었어. 근데 2018년부터 1 아래로 내려가더라고요. 15년부터 확 꺾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출산율 얘기가 나오고 뭐 했던 게 한 2017년, 18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사실 늦었죠. 네. 뭐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IMF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침체되고 이제 그 유지되다가 2005년 정도 지나가면 다시 이제 좀 안정이 되고 경제가 이제 다시 좀 붐업되면서 2007년에 잠시 반등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쟁이 심화되고 각박해지면서 15년부터 확 꺾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또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걱정인데 아주 길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달라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서울대 사학과 이번에는 사학과 역사적으로 아주 그냥 모든 과가 지금 나서고 주경철 교수님이 네. 쓰신 글을 봤는데 좀 아하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 연설할 때 2천만 동포 여러분 이랬대요. 더 떨어야 돼. 근데 지금 남한만 해도 5,100만이잖아. 그렇지. 네. 그리고 그 절반 그때 말씀하신 2천만 동포 여러분보다 많은 숫자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뭐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이러는데 나가면 막 교통이 막 꽉꽉 막히고 교통체증에 식당, 좋은 식당 그럼 다 줄 서 있고 스타벅스마다 사람 꽉꽉 차 있고 그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두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합치면 결국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수도권 출산율이 실제로 낮아요. 근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도시의 출산율이 낮기는 한데 이게 이제 그러다가 점점 이제 시골 쪽으로까지 확산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 지역이 제일 낮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0.593. 야, 정말 낮다. 진짜 낮지. 네. 2022년이야 심지어. 근데 가장 높은 게 어디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데는 세종시. 아, 거긴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렇죠. 그리고 젊은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1.121이에요. 제일 높은데 1.121이야. 그리고 이제 강원도, 전라남도 이런 데가 이제 비슷한데 1이 안 돼요. 그래봤자. 아, 그래도 강원도, 전라도 같이 지방이 더 높군요. 네. 아직은 이제 그런 편인데 지금 뭐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얘기했다시피 그래도 일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긴 하지. 요즘 정부에서 이런저런 대책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수도권에 있는 젊은이들 좀 더 편하게 이제 집을 장만하고 애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자. 그래서 뭐 신혼부부들은 전세 대출 혜택, 그다음에 지역구별로 애 낳으면 양육지원금도 꽤 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를 이제 둘을 기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자면은 전혀 동요되지 않을 거다. 너무 냉정한데? 너무 냉정해. 그 강남구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을 줘요. 오, 큰 돈이잖아요. 첫 자녀도 옛날에는 100만 원이었나 그랬는데 올렸을 거야 200으로. 그 둘째도 200이고 셋째는 더 줄 거야. 근데 이게 단발성이에요. 아. 그리고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이제 월 1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저것 줘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강남구에서는 첫 아이를 낳으면은 다 합쳐서 한 74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거의 반에 해당하는 380만 원이 바우처예요. 현물 바우처. 그렇죠. 근데 뭐 물론 뭐 현물 주면은 그게 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닷씀씀이라든지 쓰는 용도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왠지 현찰을 줄 때랑 느낌이 좀 다르긴 해. 아, 그 말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금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현금성 지원만 보면 OECD 평균에 못 미친대요. 그런 거 보면은 돈을 더 좀 줘야 되나? 근데 이게 또 대체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혹은 그 전에 끝나요. 가장 오래 주는 게 이게 아동수당, 그 매월 수당인데 네. 그게 95개월까지예요. 아, 그러니까 딱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끝나는 거지. 이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씩 주는데 네. 근데 애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돈이 더 들어. 진심이 막 실려 있는데요. 진심이 지금 막 200% 실려 있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뭐 물론 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지금 생활이 넉넉치 않은데 어떡하지? 고민하는 부부들한테는 좀 안심을 시켜주고 괜찮다, 나아라. 뭐 딱 일단 딱 나오면은 뭐 몇백만 원 준다, 뭐 이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절대 되지 않아요. 부영처럼 1억을 확 주고 이래야 되나? 1억 정도면 흔들릴 사람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좀 더 야심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글쎄.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이게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부담은 이제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더 다가올 교육에 대한 부담, 그리고 단순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주먹을 불건 쥐고 있어요. 김지은 박사가. 지금 굉장히 유치원, 초등학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나보니까 물론 우리 아이 아직 중학교 다니고 있지만 네. 중고등학교 때 경쟁이라든지 교육에 비하면은 이 심리적인 부담은 정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점점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안 하면 어떡하나? 막 그런 이제 막 갈등이 생길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 심리적인 부담은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몰랜드 책에서 와닿았던 네. 부분이 그거예요. 결국 인간은 인구 문제에서 가장 자신에게 이득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나는 아이를 둘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랄까 나 말고 내 목숨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딱 둘밖에 안 되는 존재가 우리 애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만큼 나를 사랑해. 그리고 너무 좋아. 근데 많이 다른 여성들한테 그러면 애를 낳으라고 자꾸 권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엄청난 노력이나 희생이나 인내심, 경제력 모든 게 다 필요하거든요. 나는 기꺼이 해. 내 애들 낳고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남한테 권할 수 있을까 자신 있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세상에서 가장 리워딩한 것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다라고 이미 가진 사람한테는 얘기를 해. 근데 아직 고민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동감하는 게 제 회사 생활 돌아보면 저는 미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 시간을 좀 자유롭게 회사에다가도 바치기도 하지만 제 자신한테 쓰기도 하죠. 근데 제 팀의 여자 직원들 보면 애 키우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 맞벌이라도 애 키우는 거는 거의 전적으로 엄마 책임이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저녁에 거래소 미팅하고 그러고 이제 또 회사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면 해외 주재원에 나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남편이 일자리가 있을 때 부인이 이제 혼자서 나가거나 이러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냥 이제 집에 있는 와이프가 있는 경우에 와이프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해외 주재원 생활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하는 남자랑은 굉장히 거기 비하면은 불리한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육아휴직에서 이제 막 돌아온 후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달 일했는데 또 애를 가졌대. 둘째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둘째니까 엄청나게 축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치. 지금 그 출산율 0.65의 시대에. 와, 근데 막 머리가 아픈 거야. 팀장으로서. 야, 얘 승진 어떻게 시켜야 되지? 얘 향후에 무슨 보직을 줘야 되지? 막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게 또 무거워지지 막. 그래서 막 미안하기도 하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참 그때의 감정이 막 다시 느껴지는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같은 게 막 정착되어 가잖아요. 그나마 이제 대기업이 좀 사정이 낮고 그쵸. 중소기업은 많이 이제 발전될 이제 그 여지가 있죠. 아직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육아휴직 인정 정도는 이제 정말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자가 애를 키우면서 자기 능력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와 패밀리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핵심이 고소득 직업의 대부분이 자기 시간을 전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그분 말로는 탐욕적인 일자리다. 근데 이런 일자리를 여자가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아무리 잘 나가도 양육의 부담을 많이 지니까 이제 계속 자기 시간 어느 정도 가정이 희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대기업의 고위직 자리 이런 것들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해소가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왜 대기업 임원이면 천문학적 숫자의 그쵸. 이제 보상을 받는데 그런 자리에 남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미국은 그나마도
훨씬 사정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의 여자 임원 비율이 10%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우리나라도 인드라 누이, 그다음에 GM, 제너럴 모터스의 메리 바라 이런 경영자를 배출할 수 있죠. 근데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그 글 중에 앤머리 슬러터라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엄청난 자리인데요. 네,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야. 남편도 교수였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 앤머리 슬러터가 2012년에 아틀란틱이라는 네. 매거진 있잖아요. 거기에 글을 썼어요. 근데 이 글이 진짜 유명해졌어요. 제목이 Why Women Still Can't Have It All 이라는 글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읽혀서 아틀란틱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글 중에 하나다. 그래요? 그 정도예요. 근데 내용을 이제 보면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그래서 집은 이제 사실 거기 있는 거죠. 남편도 프린스턴 대학 교수니까. 그런데 워싱턴 DC까지 일하러 다녀야 되잖아. 말하자면 통근이 굉장히 기네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자기 아들이 둘인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티네이저 아들이 조금 이제 골치를 아프게 해서 말썽도 일으키고 그러면 그거 막 해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미칠 듯이 막 그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힘들어하던 뭐 이야기. 그래서 전문직 여성이라든지 또 야심 있는 뭐 야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성들이 정말 여전히 넘어야 되는 어려운 난관들이 많다. 막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고치려면은 사회적으로 또 기업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때 기억나는 거는 그거였어. 재택근무 활성화하자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 그때는 먼 얘기 같았지만 지금은 많이 활성화했지. 그래서 그거랑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는데 재택근무 가장 생각이 났어. 내가 되게 집에 있고 싶었나 봐.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유명해져서 막 책도 내고 이분이 뭐 테드에 나와서 강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약간 그 태도를 조금 조율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나온 얘기가 이 양육자와 양육의 노력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이 조금 더 우리가 커져야 된다. 더 훨씬 더 그거를 존중해줘야 된다. 왜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닐 때 남편이 이걸 다 해줬거든요. 약간 운이 좋은 케이스네요.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인 거예요. 왜냐면은 남편도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잖아요. 좀 시간 여유가 있죠. 그렇죠. 뭐 약간 플렉서블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로 뭐 대기업 임원이나 뭐 아니면 어떤 회사를 다니는 메인 몸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닐 동안 아이들 양육을 도맡아 해줬고 남편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그래서 양육의 가치를 우리가 좀 더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살짝 전환을 했는데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는 접근을 못했다 결국엔. 운 좋은 분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 교수에다가 연방정부 고위직 여성이고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사실은 어디서든 도와줘. 세상의 모든 여성이 그런 커리어 트랙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 그래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건 중요하지. 나오는 건 중요한데 뭔가 전문직 여성만을 위한 글처럼 좀 여겨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뭐 친절하고 양육자라는 남편을 만나는 건가? 그래서 약간 좀 내가 좀 삐딱하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나도 아둥바둥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답이 없죠. 네. 일단 답이 없는 거는 잠시 접어뒀다가 아까 얘기했던 지방 활성화 얘기 한번 다시 해볼까요? 요즘 목포, 영주 이런 데 가면은 지방 활성화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이 모색되고 있거든요. 전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목포에 가보면 구도심에 젊은 건축가들이 옛날 가옥을 완전히 뜯지 않고 이제 약간 리노베이션을 해서 상업적 목적의 스튜디오 같은 걸로 재창조를 하거든요. 그리고 경상도에서도 로컬 문화상품 같은 것들 개발해서 젊은 창작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시도들이 좀 아직 초보적이긴 하지만 좀 주목을 많이 받아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뭐 이런 시도들이나 가끔 너무 이상적인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그 프린스턴대 교수처럼 계속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도시는 강릉이거든요. 강릉 좋지. 강릉 같은 도시가 실리콘밸리 같이 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강릉은 자연환경도 좋고 난개발도 심하지 않고 의료시설 같은 기반시설도 비교적 잘 되어 있거든요. 문화유적도 있고. 그러면 이런 도시에 어떤 연구시설, 개발 이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좀 이상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오늘 좀 삐딱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지방 도시가 살아나려면은 활력이 넘치고 젊은이들이 모여야 되고 결국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곳을 만들려면은 결국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일자리. 네. 근데 그 문화 상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방식의 로컬을 굉장히 좀 아름답게 꾸미거나 뭐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레노베이션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내고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곳이라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만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죠. 관광객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근데 유럽은 사실 대륙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가는 비용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이 온다라고 사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관광 내수가 한 국가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은 정말 거대한 대륙이 다 내수인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유럽의 관광 가치하고 한국의 관광 가치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몇백 년 동안 계속되어 온 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상을 잘 만났지. 잘 만났지. 네. 그런데 우리의 지금 뭐 요새 뜬다라는 지역들 관광지들 보면 사실 트렌드에 맞춰서 핫플로 뜨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속 가능성이 있냐는 거야. 이게 다른 데가 또 뜨기 시작하면 거기로 가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산업이 조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지방 정부나 이런 측에서 기업하고 같이 뭔가 길을 모색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되지 않나? 도시가 소비적인 소비적이기만 한 거는 한계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그게 그치. 일회적 소비라면 더더욱 심각한 문제이고. 근데 소비란 거가 또 근데 어쨌거나 생산과 한 쌍을 이루잖아요. 누군가 와서 먹고 마시면 그거 자체가 생산이니까 이제 외부에서 와서 쓰고 가면 도시가 유지될 수 있는 하나의 축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결국은 더 근원적인 일자리. 그렇죠. 뭐 일단 제조업인가? 이러면 트럼프인데. 일단 뭐 그게 제조업일 수도 있고 연구소일 수도 있고 농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은 이제 세종시 자체를 만든 거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구행정 서비스도 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어떤 문화적 인프라, 정신적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이 돼야 되는가. 그런 것들은 좀 고민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특히 지역 경제나 이런 걸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 대학이에요. 아 맞아요. 그 지방의 어떤 유수한 대학.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실리콘밸리도 스탠퍼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 맞아요. 뭐 보스턴이나 이런 쪽에 바이오도 MIT랑 하버드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거였잖아요. 지금 텍사스 뜨는 것도 텍사스 오스틴 같이 좋은 대학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대학들을 뭐 지방 거점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대학들이 있어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고 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뭐 기업 간의 산학 어떤 연합 뭐 이런 거 해갖고 그래서 뭐랄까 기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서 그래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방 거점 대학이 그러면은 좋은 인재 그러니까는 뭐랄까 훌륭한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유치하려면 결국에는 장학금이거든요. 근데 지방 정부도 그렇고 뭐 지방 도시들이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야.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자꾸 중앙 정부에 의존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대로 이렇게 좀 많이 풀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뭐 약간 경제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을 유치하기도 힘들어지고 거기다 플러스 일단은 의대부터 채우고 보잖아.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 맞아요. 근데 정말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게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필요한 일이긴 한데 애를 막 나라고 강제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리고 이제 주경철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 인구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고 그래서 지금 있는 인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서울대 이철희 교수님 이분은 지금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는 과장되어 있다.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부르는 게 15세에서 64세인데 그 인구가 감소해도 나이 든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잘 일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저는 나이가 들어보니 아닌 것 같아. 나도 완전히 수긍할 수가 없더라고요. 깜박깜박하고 말이야 요새. 그 교수님들은 사실 그 직업 자체가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기획력이 뛰어나야 되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오호 위험한 발언을. 그렇죠. 근데 저도 교직에 있어 봤으니까 이제 많은 서적을 읽고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일반 기업으로 눈을 돌리면 IT 기업이다. 뭐 변화하는 소비자를 대응하는데 훨씬 빠른 대응력이 필요하고 그 IT 기술 자체에 대한 그런 자신의 스킬도 필요하거든요. 스킬셋도. 근데 나이가 들면 이런 능력은 확실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뭐 세상에는 워렌 버핏도 있고 키신저도 있고 뭐 나이가 들어서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 많지 않잖아. 그치. 키신저는 키신저고. 그치.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40대 중반이 넘으면 실무에서 사실 한 발 물러서거든요. 약간 애헴하고 뭐 의사결정을 하죠. 의사결정하는 게 사실 많은 지혜가 쌓여야 되는 업이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막 엑셀을 막 돌리고 막 뭐 챗 GPT 막 맨날 쓰고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하던 사람들이 한번 은퇴했다가 다시 이제 업에 진입을 하면서 30대에 요구되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님은 아무래도 이제 경영 쪽에 있었던 분이니까 그쪽 시각으로 바라봐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제 분야에서 바라본다면은 인구가 뭐 줄어든다고 해도 너무 과장되게 공포심을 가질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군대. 군대. 네. 군대는 진짜 심각해요. 물론 이거를 군 현대화를 통해서 뭐 인력을 대체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뭐 우리 애들도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맞아. 입장에서 이런 정치학자이자 군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엄마. 그렇지. 근데 결국에 뭐 전쟁에서 물론 전쟁이 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전쟁이라든지 그 마지막을 끝내는 건 육군이에요. 네. 그 한국같이 이렇게 보병인가? 그렇지. 가갖고 깃발 꽂아야 되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걸 마지막 걸 해야 되는 건 사실 육군이고 그래서 한국처럼 아직도 휴전 상태인 국가에서 이렇게 군대에 갈 만한 젊은이들 숫자가 확 줄어든다는 거는 대단히 심각한 일인 거죠. 맞아요. 미국도 되게 고민이 많아요. 모병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 군인 충원을 하는데 이 그 모병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학력도 있고 뭐 신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제하고 나니까 얼마 없다. 그래서 탑건도 그렇게 빠방하게 때린 것도 군대 좀 와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뭐 군대 가는 젊은이들 숫자들이 줄어드니까 실버 아미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주변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꽤 있어요. 아 진짜로? 네. 누구? 밝히지 못하지만. 밝히지 못해? 아니 물론 그분들이 무슨 뭐 관제탑이라든지 네. 아니 후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무 업무는 할 수가 있겠죠. 나가서 뛰는 거는 안 되잖아. 결국에. 아니, 왜? 아니 사실 요즘 뭐 이렇게 나가서 뛰는 것뿐만 아니라 카페 가서 키오스크 주문만 하려 그래도 눈이 안 보인다. 이거 그치,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격해야 되는데 노안이 와갖고 잘 안 보여갖고 뭐 이러니까는 저는 사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뭐 산업 구조가 조금 바뀌긴 바뀌어야겠죠. 노령 인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쵸. 계속 뭐 가로 정비하고 그런 일만 할 수는 그쵸. 없고 좀 더 고차원적인 일에 투입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되긴 하죠. 제가 좀 늦게 학교에서 가르칠 기회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때가 제가 교직을 얻었을 때가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예요. 학교가 다 닫혔어. 네. 그때 줌 수업이 막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도 처음 시작할 때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나마 IT 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무발로 이제 대충 넘어갔는데 나이 든 교수님은 줌 켜는 거부터 줌에 파워포인트 띄우고 맞아요. 밑줄 공유 화면 공유. 정말 애를 많이 먹으셨거든요. 네. 플랫폼이란 게 바뀔 때마다 젊은이들은 훨씬 빨리 적응하잖아요. 사실 중학생 아들 둬서 알겠지만 그런 애들은 몇 번 쓱쓱 보고도 알아내잖아. 맞아. 그런데 50대인 우리들은 반나절이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물론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하는 게 노인 대상의 비즈니스 포인트가 되기도 하겠지만 정말로 이제 노인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인구 정책에서 피해갈 수 없는 거는 이민 정책? 그 아까 말했듯이 미국과 프랑스가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하는 게 이민자에 의한 게 크잖아요. 그렇죠. 미국 자체가 또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이고 프랑스는 사실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이 꽤 있으니까 맞아요. 그 불어권, 북아프리카권에서 오는 인력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슬람에서 난민들도 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회복지 정책들과 어우러져서 그나마 출산율이 좀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민을 통해서 선진국에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 유럽에서 불고 있는 그 정치적인 바람. 네, 얼마 전에 유럽의회 선거가 끝나긴 했는데요. 우쪽으로 우양우. 네, 완전 우양우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은 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도 맞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결과 나오니까 갑자기 그냥 마크롱 급발진해갖고 조기 총선한다고. 올림픽인데 어쩌고요. 지금대로 가면은 이 르펜 정당의 총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현상이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핵심은 사실은 난민 이민자 문제예요.
이민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도 사실은 그 문제가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이민을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파고가 항상 있는데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말에 저는 뭐 그렇게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인구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어떤 구성을 해서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좀 세워봐야 되지 않나. 특히나 우리는 사실 이민 국가가 아니고 되게 오랫동안 당군의 자손이잖아요. 당군의 자손으로 한민족으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나 이런 부분을 미리 조금 공론화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동훈 씨가 법무장관에 재직할 때 네. 이민청 신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을 맡을 기관은 필요하죠. 그렇죠. 사실 3D 직업군은 지금 외국인으로 거의 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산소가 파주에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면 이제 공장이랑 뭐 여러 가지 농업시설이 있는데 정말 버스 정류장마다 외국인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체감적인 이런 비율은 굉장히 높은 건데요. 22년 기준으로 외국인 취업자가 84만 명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확대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에 응답자의 거의 반이 동의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좀 웃긴 얘기인데 이제 저희 주변 분 중에 진도에 전라남도 진도에 귀농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식을 전해왔는데 알바 뛰러 제주도에 가신다는 거예요. 알바? 그래서 내가 아니 진도에서 자기 농사도 짓기 힘든다 그러면서 웬 알바? 그랬더니 제주도에 계신 이제 친지분이 베트남 사람들이랑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왔다. 그러면 그 안에 제주도 안에 그 분들을 대체할 인력이 없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서 진도까지 무태까지 SOS를 쳤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의 농업 공업이 외국인 노동자 없이 가능한가? 그리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도 올해 말부터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고, 다만 이런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려면 정말 제도, 의료보험은 어떻게 할지, 뭐 그다음에 진짜 귀화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는 계속 3D 산업 종사자를 어떻게 충원할까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고급 인력을 받아들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쵸. 그래서 사실 좋은 사람들이 와서 산업의 판을 키우면 저절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을 보면 구글의 순다 피차이, 그다음에 사티아 나델라 다 이민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현대차의 임원이 이제 이주민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는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응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보험, 영주권 같은 제도가 잘 정비되어야 한다. 이게 선결돼야 되겠죠. 사실 저는 미국의 가장 큰 힘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야망이 있고 좀 똘똘하다.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싶다. 네. 막 눈빛이 막 이글이글. 이러면은 가장 먼저 선택할 국가가 미국이죠. 맞아요. 그 사람들이 가겠다. 그래서 거기 난 성공을 하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민이 불가피하다. 이미 저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좀 냉정할 정도로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스크리닝 제도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 대부분의 이민을 받는 국가들, 뭐 미국도 그렇지만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좀 치사하다 싶을 정도로 요구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캐나다 같이 진짜 인심 좋아 보이잖아. 거기는 그쵸. 착해 보이고 의료 기록 같은 거 어디 가서 다 받아갖고 오라 그래요. 자기가 지정해줘갖고. 그러니까 거기는 의료 보험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국가에서. 물론 한참 기다리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해주니까 거의 다 무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의료 보험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력이 있는지, 혹시라도 몸이 안 좋은지, 뭐 이런 걸 다 철저히 검사를 해야 된다. 일단 들어오면 다 해주겠지만 들어오기 전에 그치, 있으면 안 되고 약간 보험회사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러네요. 이제.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사실 너나 나는 못 가. 슬프다. 왠지 알아? 왜? 나이가 너무 많아.
현실 인식이 확 되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원하는 거는 생산이 가능한 연령대예요. 그러니까 16살에서 이제 뭐 그래도 한 40세 전. 그래서 가장 활발하게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갖고 자기네한테 세금을 내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옛날에 농담 삼아서 호주 부대사한테 그 얘기했다가 막 웃더니 뭐 너는 받아주기 힘든데 정색을 하고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래서 배신감을 약간 느꼈는데 그러니까 그 국가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니즈에 맞춰서 이민을 받아요, 사실. 난 니즈에 안 맞네. 우리 안 맞아, 못 가. 슬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민을 받기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한국도 굉장히 철저하게 생산 가능 인구 쪽에 맞춘다든지.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거나 학력이 높은 인재는 훨씬 더 뭐 가산점이나 크레딧을 많이 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재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제도를 잘 정비하고 그리고 받아야 된다. 저는 그게 좀 까다롭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놓고 까놓고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튀잖아요. 극진. 감정적인 걸 다 떠나놓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에는 뭐 지금은 이미 늦었단 말이야. 이미 골든타임은 놓쳤다고들 다 얘기하지 않나요? 대놓고 얘기를 못해서 그런가? 그렇지. 저는 늦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려면은 결국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이민을 받아들인다면은 어떤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인지 조금 철저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이디어란 목표는 연착륙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처럼 그쵸. 인구가 많지는 않아도 잘 사는 나라로 연착륙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해도 답이 없는 문제인데 오늘 한번 쏟아부어 봤습니다. 난 악플 달릴까 봐 댓글이 조금 험악해지지 않을까. 저도 애가 없다 보니까 결혼도 안 했고 좀 하기 민망한 인구 문제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주변에 아이들부터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열심히 내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웅테이크 오늘은 약간 시사 이슈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또 궁금하기도 한데요. 한번 이야기를 공론화한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민감한 이슈지만 다뤄봤습니다. 가감 없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이었습니다. 전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